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뭐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결혼기념일. 날. 본인의 결혼기념일. 네네네. 5월 그렇습니다. 며칠인가요? 5월 5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날에 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짜증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특히 예전에는 네. 뭐 지금은 좀 덜하잖아요. 예전에 정말 어린이날 하면 네. 뭐 5만 군데 사람들이 꽉꽉 찼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니까. 요즘엔 평소에도 자주 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중되진 않는데 제가 그렇게 너무 오래전에 결혼했을 거라는 생각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넘겨짚었네요. 네. 5월 5일. 김느낌님은 겨울이죠? 네, 겨울이죠. 11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맞아. 급성 폐결핵 맞아요. 으로 격리병동에 갑자기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가 되게 한국 사회에 맞아요. 뭔가 촛불 전국이었고, 그렇죠. 네. 이제 저기 뭐였죠? 민중 총궐기 네. 집회 날이었죠. 맞아요. 토요일 날. 기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기자 결혼식이 됐었죠.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뭐 그런 결혼기념일 맞아서 특별히 이렇게 몇 주년 추억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요. 사실은 몇 주년인지도 까먹은 것 같아요. 올해가 몇 주년인가 한 15년 됐을라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좀 챙겼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식사 정도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기억은 하고 있어요. 김느낌님은 결혼기념일 챙기시죠? 챙기죠. 저희 집은 와이프가 그런 기념일에 거의 이 주의를 나누지 않는 약간 스타일이어서 제가 거의 많이 챙기고요. 대신에 와이프는 감탄하고 좋아하는 역할. 네. 되게 상생. 그렇죠. 저도 뭐 별거 안 하고 생색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죠. 네,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5월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 댓글 팟빵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이 하나 있어요. 지식을 잇는 사람들님께서 써주셨는데 이게 글이 굉장히 길어서 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2030 이제 세대 소외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셨는데 책 관련해서 뭐 이런 맥락에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걸 추천해 주셨어요. 마크 릴라의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크리스토퍼 레시의 진보의 착각 같은 책도 읽어봐야 할 겁니다. 지금 시기에 진보 진영에게 정말 필요한 자성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만한 책입니다. 셋 다 진보 진영 학자들이기에 자기 반성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겁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크 릴라의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크리스토퍼 레시의 진보의 착각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방 소멸입니다.
이 지방 소멸이란 말을 듣고 아마 100분이라면 99분은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 역시 한 분, 김느끼님께서는 이 지방 소멸은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99분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뭐 수도권 뭐 지방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네. 지방 소멸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이게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오늘은 두 분 다 네. 본격적으로 딱 주제에 직접 연결되는 책을 그렇죠. 골라오신 이런 것 같아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 없어요. 사실 뭐- 근데 골라놓고 읽어보니까 약간 솔루션이 음. 그러니까 체지방 빼는 거랑 딱 그렇게 다르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뭐 코어를 세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어느 분 책부터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제가 고른 그쵸, 책부터 먼저 네. 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부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저는 마강래 선생님이 지은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이 책이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네. 꽤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일단 무시무시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지방 소멸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일본 작가의 책이 있고요. 사실 그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알라딘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어서 이분 되게 시각이 새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일단 글이요 너무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하나의 어떤 직선적인 논리로 쫙 달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이르기에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쓴 어떻게 보면 한 편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논설문 이런 느낌으로 확 읽히는 책이라서 읽기는 굉장히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장도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용하는 통계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가하는 어떤 부분들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은 저는 이 주제가 처음이었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훅 한 방에 들어와서 거의 어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 이제 살생부라고 돼 있듯이 네. 우리가 살생부라고 하면 되게 죽이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살릴 걸 살리고 죽일 그렇죠. 걸 죽이자 이 두 그렇죠. 개를 포함한 네, 의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목엔 좀 거칠게 나와 있지만 이 책의 이제 3부의 제목이 네.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맞아요. 핵심 네, 네, 명제일 맞습니다. 텐데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 얘기를 하면 어쨌거나 뭐 균형, 음흠. 뭐 상생, 네. 공생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어딜 가도 모든 게 다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유토피아에 가까운 어떤 그렇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이제 인구 추이를 봤을 때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지역을 유지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에서 어, 지방 세태가 공멸을 부른다. 음.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이제 여기서 주요하게 드는 사례가 디트로이트라는 미국 도시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예전엔 사실 자동차의 도시, 그렇죠. 미국 공업 도시의 상징 같았던 도시인데 사실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쇠락하게 되면서 그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빈집들이 생기고 그 기반 시설을 유지할 돈이 없고 세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됐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 도시는 저렇게 될 수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지방에서 자기 지방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라도 그러면 이게 전주와 나주라는 유명한 도시가 그렇죠. 돼 있어서 그렇죠. 전라도인 거잖아요.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주, 상주 이런 도시가 지금은 상주 그러면 뭐야 꽃감 말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도시가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유명하고 뭔가 그랬던 도시의 어떤 기운이 없이 되게 쇠락해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도시들에서 자기에게 맞는 솔루션들을 막 내고 온갖 축제들을 다 열죠. 그게 이제 2부에 나와 있는 지방 쇠퇴 방지의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요. 전 이 파트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공약들이 대부분 뭐냐면 저도 이제 저 집이 이제 친정이 평택이다 보니까 이제 선거 때 보면 있잖아요. 무슨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그렇죠. 유치하겠다. 무슨 신도시를 해서 몇만 호를 짓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 축제를 뭘 해서 뭘 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삼성 무슨 공장을 유치하겠다. 뭐 이게 우리 어렸을 땐 다리를 놓겠다 이 정도였는데 그런 정도의 공약이 아니라 사실은 막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돈이 막 써 있어요 옆에. 이거 몇 조, 얘 몇 천억 이러면서 모든 지방들이 사실 경쟁적으로 이것들이 되면 우리 도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이 책의 통계 중에 되게 놀라웠던 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어보고 알만한 그리고 이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가 361개가 있대요. 그 중에 실제 그 흑자를 내는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효과를 막 우리 뉴스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곳이 몇백억의 효과를 냈다. 근데 그 몇백억의 효과가 났으면 그 지방의 모습이 되게 살기 좋게 변해야 되고 인구가 늘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가야 하는데 실제로 지방이 지금 들이는 그 수많은 노력들은 오히려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공멸을 앞당기게 되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쇠퇴 방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래서 3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죽이자가 아니고 살릴 곳과 죽일 곳을 어쨌든 갈라야 하고 압축도시라는 시스템으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결국은 모든 곳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 때 모든 곳에 사실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공정하게 다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에 살면 다 기름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뭐지? 그 연료비가 막 우리가 전설로 들으면 서울의 도시가스비는 15만 원인데 시골에 무슨 떼면 200만 원이래더라. 전원주택 이런 전설들이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사실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짓고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지역을 살리는 길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축 도시라는 그래서 도시의 기능을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이 모여 살 수 있는 압축 도시들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통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잖아요. 이 신도시라는 게 결국은 이 신도시가 되면서 뭔가 뭐 기능을 분산하고 뭔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시속 게임으로 이 지방의 인구를 뺏어가서 사실은 도심을 쇠락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담장에다 벽화를 그리고 또 다른 인프라를 투입하고 이 거리를 조금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러는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꺾이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이렇게 높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됐든 아니면 신도시 개발업자가 됐든 이들에게 이익을 주기만 하는 시스템으로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지방이 압축도시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구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하신 것 치고는 굉장히 마치 읽는 것처럼 네, 논리정연하게. 감사합니다. 뭐 이 마강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지방도시 살생부 이후에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것도 또 제목이 굉장히 논쟁적인데 이런 책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놓고 보면 지방분권은 뭐 너무나 좋은 말, 이상적인 목표.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상황으로 들어오면 이제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권한을 주면 책임도 이제 져야 그렇죠. 되는데 실제로 이제 세수를 놓고 봤을 때 이 격차가 지금 이미 너무 벌어져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그 세출과 그 지역에서 실제로 지방세로 걷는 세수의 차이가 네네네네. 너무 커서 이거를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과 이런 여지를 가지지 못하면 뭐 이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쵸.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중앙에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금의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 단위를 조금 광역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5+2 뭐 이런 방식으로 쪼개가지고 모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압축도시처럼. 네네네네. 그러니까 압축도시라는 게 이제 음. 핵심 인프라는 이렇게 코어가 되는 지역에 이제 모아놓고 그렇죠. 그 이제 배후지에서 그 코어에 들어가는 서비스 요소나 뭐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 인구의 수를 유지하면서 대신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맥락에서 그 지역 재편을 하면 예를 들어 전라도의 어떤 군 단위는 굉장히 그 세수가 적을 수 있지만 광주를 포함해서 전라도가 하나가 되면 그게 모여서 적절히 분배하면 이제 큰 경제 규모 단위가 되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분권화를 그렇죠.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네. 책이라서 이 마광래 교수 책은 이렇게 연결해서 쭉 보시면 굉장히 일관성 있고 그게 그 황지부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옆을 잘 안 보세요. 글을 진짜. 보면 무한 직진의 글쓰기가 무엇인지도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찬반을 떠나서 네. 오늘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뭐 다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봐야 될 텐데 이어서 좀 김느끼님이 가져오신 책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제가 가져온 책은 지방회생이라는 책입니다. 야마시타 유스케라는 일본 일본 분이 책. 썼고요. 번역이 돼서 이- 이상북스에서 나온 생각해 지방회생. 보면 뭐 이런 관련된 책은 예전엔 다 일본 책이었죠. 그렇죠. 예, 워낙 그래서 다큐에서도 왜 다뤄졌었고 이 주제가. 예, 뭐 어떤 뭐 지역 사회 같은 데가 네. 새롭게 뭐 산업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다시 몰려오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 우리보다 네네. 앞서 겪은 네네. 나라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과 상황을 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국은 사실 일본을 따라간다, 쫓아간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변화나 이런 모습들이 뭐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사실 근대 사회에 많은 기틀이 닦이기도 했고 바로 옆 나라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본에서도 그 도쿄와 그 주변 쪽으로 일본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일본도 지방 소멸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 전에 2014년에 이런 지방 소멸과 관련된 이제 국가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아베 정권에서 이제 그런 정권 중에 지방이 이제 다 이제 망가져 가니까 지방 창생 정책이라는 걸 이제 아베 정권에서 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정책들을 탐구하고 그 문제점과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정도까지 다뤄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 창생 이거 일본식 네, 일본식 한자 네. 거죠. 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런 지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화해서 생각한 건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렇죠. 수도 이전, 네, 행정 수도 네네네. 이전하고 네.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이제 혁신 도시 이렇게 하면서 했던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에서는 크게 들어왔다. 물론 그 앞에 가면 지방자치제 시도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아마 그때였지 싶은데 지방 창생은 어떤 맥락의 정책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지방 도시 할 것 없이 인구 감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지방창생 사업은 인구 감소를 막고 그리고 이걸 이제 도쿄 1극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식 한자 1극 그러니까 도쿄가 정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네네. 1극 집중을 이제 저지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고요. 근데 이제 망했어요. 망했는데 왜 망했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왜 망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나오는 이제 핵심 내용들인데 왜 망했다고 이 저자는 생각을 하냐면 그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을 창생시킬 거냐 그러면 지방을 살렸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도쿄 기준
그러니까 대도시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고용이 얼마나 생기고 이런 거에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시라는 거는 어떻게 이게 재생이 되면 재생산의 어떤 그런 기능을 담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냐 이런 거는 그냥 돈 써서 되게 일용직을 늘리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지적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를 도시의 정의 자체가 좀 너무 대도시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세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뭐 그리고 이제 좀 객관적인 시각.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읽다 보면 마강래 교수의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강래 교수 책은 지방소멸 처음에 나온 거기에 조금 더 가까운 책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한국 버전인데 약간 좀 보완해서 나온 책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지방소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반대로 사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논리는 뭐냐면 결국 인구 감소를 말하지만 너네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좋아져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실제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뭔가? 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럼 그게 도쿄 그 길이 안 되면 일극 집중이 안 되면 애를 낳을 건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그 얘기를 자꾸 도시의 정의라고 하는 효율성과 이 경쟁과 이런 논리로 풀어가다 보니 너희들은 결국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거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정책 또한 실패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자 말대로 본질적인 지적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약간 두 책은 지금 오늘 지방도시 살생부와 이 지방회생은 지방회생. 약간 시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도시 살생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 도시를 이제 그러니까 지방도시 중에 살릴 건 살리고 이제 죽일 건 죽일 수 있어. 이걸 따지는 거고 이 지방회생 같은 경우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그쵸.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맞아.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인 거죠. 저는 좀 전에 사고방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예전에도 어떤 그 주제 때 이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수도권에 네.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과 현실이라는 게 또 한켠에 존재할 텐데 이 부분이 늘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 두 책이 근데 아주 평행선을 긋는다는 생각은 안 들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가령 이제 지방회생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지방을 회생시키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정착률을 볼 거냐. 아니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볼 거냐. 이런 쪽이 좀 더 근원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고 이런 거는 단기간에 이제 수치를 높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면 중앙화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이 플랜을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그 실적 채우기처럼 되냐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회사에서도 KPI라고 해서 실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했어 라는 거를 측정하는 그 사람이 뭐 연봉을 올리고 떨어지고 뭐 이런 걸 결정하는 성과 측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측정이 그런 숫자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효율, 뭐 일자리 증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한 데다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에서도 보면 왜 맞아요. 시로 흩어져,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문제라는 게 그 맥락이에요. 지방자치로 다 쪼개놓으니까 모든 그 시군 지자체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뭔가 서로 역할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도 다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보다는 그냥 자기 각자 도생에 그렇죠.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이게 모두가 공멸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다. 뭐 이런 정도의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책에 그리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두 책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수도권의 삶과 지역의 삶, 지방의 삶을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결국은 내 세금으로 니네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굉장한 뭐라 그럴까 억울함과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사실 이제 생산은 지방에서 해요. 공장은 다 지방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은 다 서울로 모여요. 그렇죠. 본사가 다 서울에 네,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가 서울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방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네네. 수도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효율성을 평가할 때 그런 지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고 이 논리가 수도권과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굉장히 네네. 삶의 여러 가지 포지션 속에서 음. 지금 너무 난무하는 음.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 시스템, 행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수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존재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걸 가지고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 너네에게 인프라를 투자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책에도 그런 이제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정확한 용어는 기억나지 네네. 않지만 네. 이제 산모들이 실제로 제가 그 통계 정확히 기억해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10만 명당 그러니까 사망하는 산모의 숫자 그 강원도가 32명이에요. 그 수도권의 10배 네네. 그리고 스리랑카보다 많고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OECD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 사망하는 산모의 숫자가 10만 명당.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서울의 그러니까 10배 그리고 OECD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낙후됐다라고 평가되는 곳보다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죠. 이런 게 네. 그냥 숫자로 드러났을 때 일단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럼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료, 교육 이거는 뭐 많이 짓는 거 외엔 답이 없지 않은 것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아무리 뭐 압축 효율 이런 걸 구축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흔히 이제 효율성에 늘 얘기할 때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뭐 의료 시스템의 규모나 정도가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이런 어떤 그 난맥 이런데 이제 좀 봉착하게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결국 어떤 접점이라는 혹은 균형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인가. 늘 이런 이제 이슈를 다룰 때마다 거기에 부딪혀서 더 못 나가게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근데 지자체들이 정말 똑같은 것만 하려고 한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사실 서로 손을 들어서 공공병원을 지어야 돼요. 손을 들어서 정말 강원도에는 공공병원이 진짜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의 한계가 아니라 모든 군 단위에서 우리가 조그맣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간이 응급실 정도라도 갖출 수 있는 공공병원을 짓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거점에 뭐 4군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이 가능한 공공병원을 지어야 된다. 근데 다들 뭐냐면은 그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어떤 서비스가 훨씬 더 필수적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자치 속에서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게 자치의 진정한 몫이 아닐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똑같이 어디에 가면 다 문화회관이 막 어느 정도 사이즈로 몇 천석 사이즈의 문화회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마다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물론 그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공 서비스가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자치라면 그것들을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게 자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유치하고 이런 자치 말고 좀 그런 자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네. 서울에 있는 뭐 음. 국회나 이런 것들을 다 지방으로 뭐 러시안 룰렛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지방회생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의 시각에 별로 이렇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굉장히 효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약간 인생 목표가 최적화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최적화가 무엇이 최적화냐. 그렇죠. 그러면 서울, 그러니까 한국 남한이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과연 서울과 수도권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쓴다면 나머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최적화라는 개념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일견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 네. 그건 되게 갇힌 생각이다. 그래서 그쵸. 제 생각에는 국회의사당을 어디 저기 남해 뭐 이런 데로 보내고 그리고 또 뭐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지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던지고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간 뒤에 뭐 회의 한번 하려고 하면 서울이랑 세종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걸 불편하게 만드는 거, 더 불편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제 좀 떠올랐던 책 중에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초고속 참근교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 너무 기억나요. 네. 굴하지 말고 달려라. 어, 그 내용- 일본 책 내용 소설. 기억나세요? 소설? 네네네네. 네. 에도 시대에 네. 이제 오사카로 가잖아요. 지방 영주들이 뺑뺑이를 돌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다 네. 오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제 그 소설을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저희가 다 읽었지만 소설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 참근교대 제도 때문에 사실 일본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됐어요. 일단 그 오사카의 인구가 100만 가까이로 늘어났고 왜냐하면 다 여기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뭐 연관된 사람들이 그렇죠. 왔다 갔다 따라온 하면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한번 행차할 때마다 그러니까 길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안 생겨도 되는 길인데 이 사람 여러 명 가면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물건도 많이 싣고 가니까 도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면서 돈 쓰고 이게 물론 이제 다이묘들은 죽어났겠지만 그거 하느라 빚도 내고 뭐 하느라. 근데 이제 그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한 해 먹고 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되고 그런 걸 보면 그 사실 지금 이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뜻하지 않게 비대면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딱히 불편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많이 하는 게 낫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방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좀 알아보고 약간 보류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병원인데 맞아요. 대부분 그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렇지. 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 혁신 도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땡겨가야 되는데 네. 다 그 인근 맞아요. 지방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바람에 오히려 되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지자체에 맡겨서 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정부가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처럼 아까 뭐 노무현 정부의 정책 얘기도 나왔지만 그때는 뭐 말은 이제 어떤 실질적인 기대도 있었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지방 자치도 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때는. 네, 너무 없으니까 그런 그 모든 게 정말 서울에 그렇죠. 뭐 100가지가 다 서울에 있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첫 시도였고 말씀처럼 김느끼님 말씀처럼 최근에 이제 그게 벌써 15년 그리고 완전히 이주한 지도 거의 이제 10년 정도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말씀처럼 혁신 도시가 그 바로 주변 도시들을 공동화시키는 현상들에 대한 비판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 김느끼님 말씀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반면교사나 사례로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주는 효과가 상상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환경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면 어쨌든 야 그게 중요한 다른 게 더 지금 이렇게 이슈들이 많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정책 효과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수도권의 절반의 인구가 모여 살고 이제 뭐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산업, 문화, 뭐 정치 이런 걸 따지면 절반 이상의 이제 비중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닌 상황 자체를 경험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상주 곶감 얘기했지만 네. 이제 지역이라는 게 수도권에 계속 살다 보면 그 특산물 연결 외에는 맞아요. 뭐 지역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이제 조금 최근에 네. 이제 제가 무슨 방송을 하나 할 일이 있어서 대전에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이랑 이제 얘기 나누면서 했었던 얘기가 예전에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학교를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이런 비슷한 주제를 얘기할 때도 그걸 왜 지방 소멸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근거지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지방이라는 존재를.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대부분 고위공직자들도 다 강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고향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이미 인구의 이미 2분의 1이 살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방 그 가능성 없는 거 좀 빨리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워진 환경인 거예요. 그 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걸 그렇죠. 여론조사로 맞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수로 하면 이거 뭐 머릿수로 해결이 안 되는 하면 거죠.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이제 영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제 대충 그 여론이 나오긴 했는데 선거 이후에 보유세 늘리자고 하니까 다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당이 적었잖아요. 여론조사로 하게 되면 이런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보유세 올리는 거 싫어하겠죠. 근데 보유세를 안 올리면 말하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택 정책을 뭔가 실행할 만한 어떤 세수나 이런 자금들이 모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 문제가 그냥 단순히 지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걸 푸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뭐 인구 같은 면을 봐도 지금 50대가 제일 많잖아요. 인구가. 네. 그러면 이제 50대는 아주 안정적인 생애 주기에서 보면은 뭐 직장을 다니고 있든 아니든 간에 제일 돈이 많을 시기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아 할 거고. 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결이긴 한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하나만 더 덧붙여서 좀 네. 나눠보고 싶어요. 뭐 이 책의 내용과 무관하게도 좋은데 네. 계속 이제 우리가 인구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아마 인구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었으면 이 논의의 구조는 되게 달랐을 텐데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령화 비율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이제 유입이 적은 상태니까 이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어쨌든 뭐 1, 20년 내에 지금 되게 당면한 상황일 거란 말이죠. 특히 뭐 이제 읍면 단위로 가면 그렇죠. 뭐 평균 연령이 80대니까 정말 20년 후면 마을에 막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막 두세 가구 이런 데가 실제로 막 생겨날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은 도대체 상상이 저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일종의 지역에서 만든 무크지 같은 게 네. 있었는데 그 1호, 2호가 있는데 2호에서 정말 생각도 못한 대목이 나왔는데 그 지방의 속도라는 것은 전동 휠체어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역에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노인분들께 그거 지원 사업 하는 거래요.
다 그걸 이제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동네에서 다닐 때도. 그러니까 그 속도가 정말 지방에 가면 삶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되게 좀 당황했어요. 실제로 마주하지 못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라고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인구 문제가 체감적으로 확 다가올 시기가 멀지 않았다. 맞아. 근데 이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인구를 늘릴 수도 없고 그거 뭐 텅 비어 있는 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답답해서 글쎄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뭐 두 분께서 뭐 다음 대선 출마하실 것도 아닌데. 인구 문제는 저는 아기 키우면서 이제 생각했던 해법이 있죠. 베이비시터 바우처를 하면 됩니다. 베이비시터 바우처요? 네. 베이비시터 바우처를 2년 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정도 따라 다를 텐데 2명 키우고 싶으면 뭐 2명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아주 그렇죠. 크게 늘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 걸로 인해서 사회가 누리는 편익은 그 바우처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사업으로 해도 수지 맞는 장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애를 낳아 보니 뭐 제가 낳지는 않죠. 와이프가 낳았지만 보통 이제 요즘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이 됩니다. 대체로. 뭐 이게 차이가 있겠지만 큰 뭐 합병이 없다면, 그러면 그 보육을 맡아줄 누군가가 있기만 하다면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소수겠죠. 예, 굉장히 소수죠. 그러면은 낳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애가 안 태어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낳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애를 낳으려면 직장을 여자 쪽에서 포기를 해야 되고, 어쨌든 출산이 엮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수입이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린 그냥 둘이 알콩달콩하게 살자. 여기서 이제 이 헬조선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고리는 보육과 베이비시터, 이거에 대한 고리이고, 이게 너무 편중돼 있다. 왜 걔네만 혜택을 주냐라고 하면 이제 돌봄 바우처로 이제 확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돌봄을 받고 싶을 때, 그게 뭐 베이비sit, 이제 어렸을 때건 아니 나이 들어서건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나라에서 돈으로. 뭐 농업에 대한 얘기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애를 낳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사실 뭐냐면 이래서 나의 자아 실현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타 등등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부끄럽지만 따져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삶이라는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낳으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낳기 전에 예상했을 때 편익과 낳았을 때 감수해야 되는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보육이나 양육이나 돌봄의 바우처로만 가능할까? 저는 사실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인구를 따져보면 이 두 책의 공이 똑같이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대도시에서 그럼 아기가 되게 많이 태어날 것 같지. 실제 출산율은 훨씬 떨어져요. 평균 출산율보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살면 오히려 애를 더 많이 낳아요. 근데 거기는 젊은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살기 좀 힘든 환경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있는 젊은이든 이쪽에 있는 젊은이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의 의미가 지금은 예전처럼 내가 국가에서 돈을 준들, 뭐를 해준들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삶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삶의 의미라는 게 뭘까에 대한 우리의 이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예전 세대에 비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옳다 그르다의 관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지?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50대잖아요. 50대인 제가
이런 결정을 했고 지금 20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국가의 목표가 뭔가, 그러니까 인구로서 대비되는 그것 또한 되게 효율적인 논리인 건데 국가나 우리가 사회나 개인이라는 것들이 각자의 삶에서 결국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국가도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재고해 봐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국가 정책이라는 게 왜 꼭 항상 수치만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사실 그 수치를 아무리 무슨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그 수치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좀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에는 애가 자산이었거든요. 애가 낳으면 얘가 밭도 갈고 모내기도 하고 굉장히 먼 과거 얘기죠. 그리고 아니요 70년대만 해도 원래 이렇게 네네. 예,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이었어요. 되는 거니까. 예, 그냥 네. 집안의 노동력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실 소비재거든요. 애가 자라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정도의 효용을 가진. 얘가 뭐 얘를 뭐 공장에 보내가지고 제가 월급을 중간에서 가로챌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연히 대학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를 당연하게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가서 그 월급을 나한테 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소비재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말하자면 자산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낳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베이비시터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하나를 낳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를 고민하게 됩니다. 셋째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둘째는 고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만나본 부모들은 예외 없이 둘째 갖고 있거나 둘째 고민이 없었던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크는 걸 보면 둘째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외로워 보여. 부모로서 세상에 혼자만 남길 수는 없어. 그렇지. 형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그치. 더 도드라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와이프의 이제 경력의 기스가 크게 나는 거지. 정말 공무원, 그래서 보면 제 주변에 공무원이잖아요. 여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둘째를 낳아.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왜냐면 그게 다 경력으로 산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고,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았을 때의 어떤 그게 이제 뭐가 됐건 그 환경에 사실 수혜를 입은 세대가 지금의 우리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그걸 누렸지만 내가 이걸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명확하게 냉철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 혹은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우가 뭐가 선우였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람들이 다 애를 안 낳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지방 소멸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인구 관련된 얘기, 그래서 출생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요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마 따로 우리가 또 주제로 한 번쯤 다뤄봄직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방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방에 가면 다들 그렇게 지방에 세컨하우스 하나 정도를 그러니까 여력이 된다면, 왜냐면 지방에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요즘엔 도심에 다 있잖아요. 근데 전세 이런 금액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싼 편이니까 별장겸, 특히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동해 쪽에는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매물이 없다고 하는 정도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막 그렇게 여행 다니면
이렇게 바로 막 부동산도 검색해보고 이랬던 몇 년 전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가만 또 생각하면 이게 너무 강준만 교수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방에 대한 식민지적 사고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네. 꿈들을 무슨 노후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 자체도 굉장히 지방에 대해서 어떤 실제로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별장처럼 그쵸. 어떤 시간과 공간만 끊어서 연결된 삶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이제 그런 사고의 단절을 이제 연결시켜가는 과정이 우리가 오늘 이제 고민해봐야 될 주제들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덧붙여봤고요. 저는 저거는 이제 제 의견을 잠깐 첨언하자면 네, 되게 좋은 식민지화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저 얘기도 저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꼭 다시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저희 오늘 주제책은 지방 소멸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니끼님께서는 야마시타 유스케의 지방회생,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마강래의 지방도시 살생부 가져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